태극신금 2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에서 시작해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상품 자본 뒤에 있으니까 이 활동은 판매 활동이 되겠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은 판매를 가리킵니다. 이는 기업과 같은 자본을 구성할 때의 활동인 구매와는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자본을 구성할 때는 구매를 통해서 구성하죠. 작업수단을 구매하고 또 활동을 구매하고 거래를 통해서 인간들과 근로자들과 시장 지배 시대에서 기업과 같은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은 작업수단 플러스 활동 지출은 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는 뒤에서 축적의 교환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살펴보겠으나 필연적으로 시장이 존재합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구매를 통해서 자본을 구성할 수가 없죠. 즉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는 것은 구매 시 조건의 변동 외에는 제한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조건이 변동할 수 있죠.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반면에 판매의 경우 구매자와 결합하지 못하면 상품 자본은 화폐 자본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생산물을 화폐 자본으로 만들 수가 없죠. 작업수단에 소모된 교환가치 및 지불해야 할 인건비 같은 각종 비용은 활동 지출과 결합하여 공간 이동하여 상품 자본 속에 간직되어 있고, 상품 자본이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산업 자본에서 감소된 가치를 보존할 수 없고 인건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생산물이 많다 해서 공짜로 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함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넘치는 과거에 비해서 생산물이 많은데 공짜로 주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야지, 가난한 국가에 주면서. 근데 공짜로 줄 수 없는 이유는, 함부로 줄 수 없는 이유는 상품 속에는 비용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용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제대로 된 가격에 판매해야 기업 소유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익을 얻기 위한 것과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판매 활동은 현실 속에서 산업 자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실현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 자본에 있어서 상품 자본의 화폐 자본으로 전하는 목적 실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금융 자본, 상업 자본, 활동 자본은 산업 자본의 판매 활동에 모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간단히라도. 당자 수표,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뭔가요?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금융자본의 할인율에 입각해 현금화되기도 하는데, 금융자본의 수익원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은 당장 화폐는 아니죠. 근데 화폐를 경우에 따라 화폐를 바꿀 수 있겠죠. 선화증권, 참고증권 이런 것도. 대신 제값을 받지 못하겠죠. 화폐를 보유한 곳은 금융자본이니까 금융자본에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사겠죠. 싸게. 판매 시 실제로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는 드물며 현실 속에서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체를 통해 상거래가 진행되는데, 이 이체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이 활용한 화폐자본의 양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체를 하면 화폐가 금융자본에서 이탈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체가 고도화되면 실제로 유통되는 법정 화폐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자본이 대출할 수 있는 화폐 자본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산업자본의 양적 성장이 금융자본의 양적 성장과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판매를 위해서는 운송, 보관과 같은 활동은 필수적이며 광고와 같은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죠. 운송과 보관 같은 건 필수적이고,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도 열심히 하죠. 해외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폐의 교환이라는 활동 역시 요구되며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국가에서 판매 활동하려면 그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률도 알아야 되겠죠. 법률을 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겠죠. 개인이나 이처럼 상품 자본의 판매를 매개로 한 화폐 자본으로 이전하는 개별 자본의 목적 실현이며 전체 자본의 목적 실현이기 때문에 수많은 활동 지출량과 가치를 흡수하며 경제 내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대한 생태계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자본의 판매 활동이 다른 자본들과 어떤 형태로 연동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판매 활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 자본들이 참여하겠죠. 산업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체입니다. 자급자족하기에 생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팔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수단은 시장이 되면 시장이 수단이 되는 거죠. 시장이 없으면 판매할 수가 없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는 상업자본의 바탕을 둔 상인이 됩니다. 소비자와 최종적으로 접하는 상업자본을 소매상이라 규정하고 소매상과 산업자본의 중간 역할을 하는 상업자본을 도매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산업자본이 큰 장애 없이 적은 비용으로 소매상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도매상이 필요 없이 직원을 고용하여 기능을 수행하지 도매상에게 가치 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도매상이 필요 없더라도 무지에 의해서 혹은 적은 비용도 투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이 빈약하여 도매상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상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산업자본은 직접 판매하려고 하겠죠. 굳이 다른 기업에 이익을 나눠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익을 자신이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된 것은 아닙니다. 상업자본 역시 개체로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오히려 자본들은 다른 형태를 지닌 자본들의 기능을 일정 부분 결합시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에 입각하여 자본을 구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상업자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산업자본이 작업수단을 대여하는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빌딩이 있다면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백화점의 경우 상인들을 입점시켜 작업수단을 제공하고 상업에 종사하게 하는데 상인들이 상거래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며 가치 이전을 받습니다. 상업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수단을 제공하지만 백화점이 산업자본 역시 백화점에 입점하여 상업자본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본 간에는 다른 자본의 기능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상거래 사이트 역시 백화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백화점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번영기에는 산업자본은 최대한 많은 상품을 생산하려 하며 상업자본은 최대한 많은 상품을 거래시키려 합니다. 어느 자본들이 그 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죠. 분야가 다르다 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융자본 역시 개입하게 됩니다. 금융자본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겠죠. 최대한 이익을 얻는 거죠. 산업자본이 자신만의 가치로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순재산만으로 생산하려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윤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출받기 위한 담보가 존재한다면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이익이 보장된다. 그러면 자기 재산만으로 투자하려 하지 않겠죠. 이자를 지급하고 하더라도 큰 이익이 남는다 생각하면 최대한 대출을 끌어들이려 하겠죠.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을 초과한 상태이고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대출금리를 초과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죠. 상업자본 역시 번영기에는 대출받아 투자하려는 의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다 많은 상품을 구매해야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기에서 호황기 정점에 이르기까지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데에는 화폐자본에 대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수요 증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의 상승을 번영기의 신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금리 상승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이유는 대출을 받는 목적은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지불을 통한 성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이건 개인이건 경우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이죠.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인건비나 신용을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운동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면 불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177 각주.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가 급등한 사례가 있다. 안 좋을 때도 급등한다는 거예요.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빌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금융자본 역시 개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지 다른 자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이유로 불황이 닥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고 우양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출의 목적은 자본이건 기업이건 보다 큰 추가가치 획득과 생존을 위해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생존을 위해 대출받을 때 금융자본은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크게 올린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방식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악이 근거한 것으로 고대의 악을 인지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자본과 악이 결합하여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제법 문명화되었지만 있겠죠. 완전히 근절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죠. 이제 악으로 인식되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번영기에 일반적 기대 이윤율의 상승으로 인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올바른 결론이지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여 번영기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대출을 받는. 그러면 상업자본이 어느 정도까지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이 화폐자본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대출은 필연적으로 담보가 존재해야 하며 다음으로 금융자본이 제공할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해주는 곳에 화폐가 없으면 대출을 못 받죠. 그러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산업자본의 경우 생산시설과 가치를 담지한 유가증권 미래에 발생할 이윤이 담보가 되어 화폐자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산물로 전환한 상품을 대표하는 재고 역시 가치를 담지하고 있으니 담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담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공받을 수 있는 화폐자본의 양은 화폐자본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각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업자본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상업에 이용되는 건물과 토지와 같은 고용사회사의 담보로 될 수 있고 이윤 역시 미래의 가치를 담지함으로 담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가증권들 역시 가치를 담지하고 있으니 담보로 설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대상은 다 담보가 되겠죠. 번영기에 있어서 상업자본이 아무리 많은 화폐자본을 확보하더라도 거래할 상품이 없다면 의미가 없으며 상품이 있더라도 금융자본이 대출할 화폐가 없다면 아무리 담보물의 가치가 크더라도 화폐자본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금융자본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A 상업자본이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고 100만 원을 금융자본에 예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 상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산업자본이나 다른 상업자본으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획득한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가 역시 금융자본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으면 은행에 예금하죠. 은행에 예금으로 나타나죠. 이 예금을 가지고 금융자본이 다시 C자본에 100만 원을 대출하고 C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을 획득한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다시 금융자본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자본에 입각해 이 100만 원은 다시 상업자본에 대출할 수 있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100만 원의 화폐는 수많은 예금을 창출할 수 있겠죠. 수백만 원의 예금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금 금액하고 동원할 수 있는 화폐량은 다른 것이죠. 예금했다 해서 은행이 예금이 1000만 원이다. 은행이 1000만 원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대출을 하니까 끊임없이 대출하려고 하겠죠. 금융자본은. 동원할 수 있는 화폐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자본에 입각해 이 100만 원은 다시 상업자본에 대출할 수 있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선 대출한 가치가 다시 금융자본에 회수되는 속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수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면 회수되면 대출할 수 있으니까. 회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대출 속도 역시 빨라지겠죠. 대출 금액도 커지겠죠. 우선 대출한 가치가 다시 금융자본에 회수되는 속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수 속도가 빨라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고 회수 속도가 느려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그에 비례하여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금융자본에 회수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로 보면 대출한 화폐자본은 금융자본에 회수되게 되어 있으며 비록 변화는 존재하겠으나 각 개별 금융자본의 비중에 따라 대출 회수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요. 대출됐다 회수됐다 대출됐다 회수됐다 그러겠죠. 아예 이체로만 한다면 화폐는 금융자본을 벗어나지 않겠죠. 전체로 보면. 물론 불법으로 취득한 화폐나 법무창고로 만드는 계획을 지닌 인간들로 인해 회수되지 않는 화폐 자본이 역시 존재할 수 있겠으나 예금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며 화폐는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의 경향이 있으므로 대부분 회수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금융자본에 예금해야 되잖아요. 회수되지 않는 화폐 자본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크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역시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빨리 회수되더라도 대출하고자 하는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출 수요 증가율이 규정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출 수요의 증가율도 따져봐야 된다. 또한 새로운 화폐 자본의 공급 역시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죠. 법정 화폐를 정부기관이 새로운 화폐 자본이 공급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커지니 대출 가능 금액은 화폐 자본의 공급 증가율에 비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시한 것들을 근거를 해서 수식화할 수 있겠죠. 물론 확인 안 해봤겠죠. 현실에서 정확한지 아닌지. 아니면 합리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진 않았겠죠. 그래요. 다음 시간 나면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금융자본을 통한 세계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은 이제 근거를 해서 어떤 도출해 놓은 지적 기반에 의한 직관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융자본을 통한 세계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A 국가는 세계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라고 가정하고 BCD 국가들은 장기간 무역자를 통해 세계 화폐를 축적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BCD 국가들은 보유한 세계화폐 중 거래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 A 국가의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A 국가의 국채나 국채유의 채권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스스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흑자로 인해 유통에 투입되지 않는 세계화폐는 필연적으로 A 국가 금융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국채유의 채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달러를 들고 써봤자 뭐 필요 없잖아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게 낫죠. 이자까지 받게 되니까 미국 은행이 저축하거나. 그런데 만일 국제화폐를 발행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BCD 국가들은 예금한 자금이나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BCD 국가들이 경제 사정이 동시에 어려워져 A 국가의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A 국가의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동시에 요구하는 자금의 양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출 수가 없겠죠. 한꺼번에 다 예금 다 인출하려고 하면 왜 금융기관은 예금하는 순간 대출하니까 그 일부 자산만 갚이겠죠. 금융기관은 이윤 창출하기 위해 대부분 대출했으며 정부기관 역시 이미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사면 정부 써버렸죠. 전체가 다 국채를 산 국가들이 동시에 상환하라 이래버리면 상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기관에 돈이 없다는 말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의 재정 상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재정 상태 자산 1900조 2016년도죠. 지금 부채는 1400조죠. 부채도 좀 그래요. 대출 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부채가 다 같은 부채는 아닌 거죠. 뭐 장기 차입 부채, 은행으로 빌린 것, 아니면 국채 발행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가했냐, 감소했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또 순자산 대비 어느 정도 되냐. 그렇죠. 순자산은 553조. 부채가 보면 어떤가요? 훨씬 많죠. 현재 한국 정부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1960조에서 1430조를 빼면 한 530조 정도, 순자산 550조 정도 된다고 하죠. 물론 부채 비율을 보면 순자산이 2.59배 정도 됩니다. 실상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지출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이 정도 부채를 지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요. 2017년, 16년도에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죠.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물론 정부기관은 기업이나 개인과 달리 국가 내 소득이 존재하는 이상 세금을 끝없이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파산이 우려될 경우 권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빚내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상한 짓을 한 거죠. 하여간 세계화폐를 발생하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더욱 심각한 사태임을 다음 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 한국은 37%, 네, GDP 대비 많이 비교하죠. 일본은 230%, 미국은 120%, 프랑스가 120%, 이렇게 독일 77%. 위 표를 보면 재미난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많아도 이 내용을 보여주진 않죠. 주로 GDP 대비 이걸 보여주죠. 한국 정부 재정 상태를 보면 심각한데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GDP로 비교하면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잖아요. 심각해 보이지 않으려고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죠. 이는 결합시켜보았자 어떤 의미도 생성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그릇된 방식인데
각 국가들이 빈털터림을 감추기 위한 수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현실인데. 근데 이걸 보면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GDP가 높다고 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인과성은 없으며 GDP가 낮다고 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인과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는 왜 순자산이 남아있는데 빈털터리라고 하느냐 하고 의문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만일 국가 전체 자본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산 가격이 28.15%만 하락하더라도 순자산은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자산이 있겠죠. 토지 이런 게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자산 가격이 28%가 하락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다른 국가들은 이미 빈털터리가 되었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자산 가격이 10%만 하락하다 하더라도 빈털터리가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BCD 국가들이 세계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에 동시에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A 국가에서 상환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죠. 순자산을 살펴보긴 봐야 되겠는데 순자산이 한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또 커 보이죠. 미국도 미국 정도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많은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다 빈털터리다. 아닌 국가도 이해적으로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BCD 국가들이 세계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에 동시에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A 국가에서 상환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는 세계 경제의 교환 메커니즘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각주가 있죠. 물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상환하면 되니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는 동시에 요구하더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폐를 그냥 발행해서 상환해버리면 되죠. 하지만 이 경우 세계적으로나 발행한 국가에서는 물가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계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또 그 세계화폐는 발행한 국가에 돌아오죠.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겠죠. 그러면 금융자본이 어느 정도의 화폐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화폐 자본은 단순히 화폐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국채와 같이 언제든지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예대마진을 통해 이윤을 획득함으로 최대한 대출로 화폐 자본을 외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자가 인출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금융자본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화폐 자본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최대치 금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전체 예금 금액의 극일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천억 예금 금액이 있다 해서 천억을 다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예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자본시장 연구 보면 되고 위기세에서 부동자금 1천조 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금융자본 운동 구성상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금 금액이 1천조니까 우리는 1천조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본이 단기 부동자금 1천조 원은 준비금이나 대비금을 가리키는데 부분적으로는 출금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입금이 되는 것이며 금융자본의 만일을 대비한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수탈적 목적이건 자본의 운동을 돕는 목적이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일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1천조 원 인출을 동시에 시도하면 금융자본은 지급 불능으로 부도날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찾아보면 있겠죠. 180.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023년 3월 12일 실제로 예금자들이 대규모 인출 요구로 미국의 자산 기준 16위 규모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하였다. 왜? 예금 금액만큼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확인 가능하죠. 판매와 결부된 상품 자본의 운동은 다른 자본들의 운동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상업자본 운동이 그렇다는 거죠. 생태계 역시 복잡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이 복잡한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로 이론화하고 국가별로 각 자본들이 실제 움직임을 내용으로 포착하여 그려낼 때 현실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경제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모은 인간들이라면 서두르지 않고 성실히 임하면 1년 정도면 제대로 된 생태계를 드러내는 이론을 만들 수 있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간 연구해놓았으면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겠죠. 뭐 못 만들 건 없는 거죠. 현 시대는 통계라도 충분하고 생태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3대학을 부작용 없이 제거하는 방법이나 섞고 시정하는 것이 어설픈 정책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 했나요? 금융에서 악이 발견되고 노동에서 악이 발견되고 교육에서 악이 발견된다. 3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7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각주가 있죠.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상반되는 두 요인 모두 지니고 있다. 어느 요인이 더 강한가에 따라 현실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현 시대에서 금융정책의 상반되는 두 요인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론화하여 현실을 짚어내는 일은 찾을 수 없다. 만일 누군가 그런 일을 해낸다면 현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 전문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외환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어떤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외환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요인 항상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센가는 그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면 현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 전문가이다. 두 요인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한 가지 요인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인 거고 또 뒤에는 또 각주가 있죠. 3대 개혁이나 열심히 해라. 각주. 문재인 정부는 3대학에 동조하여 3대 개혁에 반하는 정책을 주로 집행하였다. 그렇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노동이든 교육이든 개혁한다 하지만 다 반하는 개혁을 주로 했죠. 금융개혁. 금융개혁은 크게 신경 쓰고 그런 건 아니죠.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좀 하려고 하는데 의지는 있는 것 같, 잘 안 되죠. 하여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글쎄요, 별 관심이 없죠. 그래요. 하여튼 두 가지에는 개혁의 의지가 보이긴 보여요. 3대 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당면 과제가 아닌 개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 대표적이다. 3대 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당면 과제가 아닌 개혁에 집중한다. 그런 현상이 한 2년간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으니까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겠죠. 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국민연금의 경우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만 해두면 그만인 것이다. 2039년에 문제가 생기는데 국민들이 크게 신경도 안 쓰는 일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욕만 먹는다.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준비만 해두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항도 적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있겠죠. 실상 연금개혁은 흑자에서 전환되는 시점의 정부의 당면 과제를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시장 지배 시대를 규정짓자면 생산 목적의 변화와 생산 영역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과 자본들 간의 평등이 고대 농경 국가 시대가 시장 지배 시대로 변하게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시 고대 농경 국가에서 생산자는 신분자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였으며 권력에 의해 수탈당하기도 하고 금융자본의 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약탈당하고 상업자본의 일정 부분 사기당하는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등장은 생산자가 진정한 이 땅의 지배자임을 선포한 것이고 다른 자본들 및 권력은 굴복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수탈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 속에서 신분제도는 파괴되고 민주정치제도 역시 결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권력, 금융자본,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산업자본들과 권력은 산업자본과 공존을 선택하였으며 언제든 힘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여간 산업자본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천하같이 분할률을 발생시키며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이 있는데 평등한 관계가 좋다. 누가 우위에 서면 다른 자본과 다른 자본에 속한 이들은 수탈하게 된다. 항상 그런 게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업자본 역시 고대 농경국가 내에서 생산된 존재이기에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자본 내에서도 고대 농경국가의 악의 근간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산업자본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며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생산자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면서 기업을 형성하고 자본 간의 평등을 실현하면서 신분제도도 파괴되고 그래요. 최근 수천 년간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